책 읽어주는 미주널.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부 성공한 트레이더는 무엇이 다를까? 자,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은 책을 왜 읽습니까? 뭐 정보를 얻으려고요? 기법을 배우려고요? 사실 기법과 정보는 책보다는 인터넷과 유튜브가 더 많죠. 성공한 투자자들이 저는 그들의 통찰력을 얻고 싶어서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주식을 하면 할수록 정말 주식에 있어서 멘탈이 중요하구나라는 느끼는데 고수들은 하나 같은 강철 멘탈, 무쇠 멘탈. 제가 스티브 잡스의 영화를 100편 넘게 봤다 그랬잖아요. 100번 넘게. 제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을 얻고 싶어서. 시대를 분별해내는 그 통찰력. 그 통찰력이 결국 추세를 읽어내는 힘이잖아요. 자, 여러분도 책 읽어주는 미주노를 들으시면서 전설들의 이 고루들의 이 전설들의 특별히 타이밍의 마법사들, M과 위저드, W, 그렇죠? 이 전설들의 통찰력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8장 위험관리 원칙. 돈을 버는데 집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폴 튜러 잔스. 매매보다 중요한 것. 일반 트레이더들에게 도움이 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언을 부탁하자 폴 튜러 잔스는 이렇게 답했다. 돈을 버는데 집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초보 트레이더들은 대체로 어떤 매매에 어떻게 진입하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법사들은 이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 매매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론보다 자금 관리, 즉 리스크 관리죠. 위험 통제가 성공에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통 수준의, 즉 무작위보다는 약간 나은 진입 방법과 괜찮은 자금 관리로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뛰어난 진입 방법과 형편없는 자금 관리가 결합한다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대다수 초보 트레이더가 자금 관리에 쏟는 관심은 그 중요도와 반비례한다. 거의 안 하죠.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설렁탕 대회 종목 제출의 이유를 봐도 리스크 내용이 항상 작지요. 그 뻔한 내용. 예. 그거는 리스크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항복을 선언할 지점과 코브너의 금원. 시장의 마법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통제하는지 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티 슈워츠는 이해하기 쉽도록 위험 통제를 더없이 단순하게 설명한다. 삼촌이라고 외칠 때를 알아야죠. 지금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슈워츠와 내가 어렸을 때는 삼촌이라고 불러라고 하면 보통 고통을 멈춰줄 테니 이만 항복하라는 뜻이었다. 서로 다투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팔로 가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을 때 삼촌이라고 부르면 항복한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우리 어릴 때 레슬링 같은 거, 항복, 탭 치는 거. 즉 슈워츠의 말은 어느 정도까지 고통이 커지면 시장이 항복할 것인지 그 지점을 포지션을 취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둬야 한다는 뜻이다. 자, 캑스턴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한 브루스 코브너는 역대 최고의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더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인터뷰 당시 그는 10년 동안 연평균 87%라는 놀라운 복리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는 2011년 은퇴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과를 거두었다. 초창기의 무모한 판단으로 단 하루 만에 누적 수익의 절반을 날린 코브너는 그 충격으로 평생 위험 통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자세한 내용은 17장에서 소개하겠다. 코브너의 핵심 자금 관리 원칙 중 하나는 일단 자신의 아이디어가 옳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이 향해서는 안 될 방향을 생각해두고 다음으로 그 판단을 근거로 포지션을 청산할 지점을 진입 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손절매란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야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나올 지점을 정해두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나올 지점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가 매매에 진입하기 전에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이다. 자, 밑줄 쫙. 일단 포지션에 진입한 뒤에는 객관성을 잃게 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포지션을 합리화시키면서 탈출을 미루기가 쉽다. 코브너는 매매에 진입하기 전에 손실을 제한하는 청산 시점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위험 통제 전략에 규율을 도입하고 자금 관리에서 감정적 요소를 제거한다. 자, 결국 브루스 코브너는 들어가기 전에 나올 지점을 정한다. 정말 이거는 명언이죠.
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내 트레이딩 성과를 순손실에서 순이익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된 매매의 중심에는 들어가기 전에 나갈 곳을 정해둬야 한다는 코브너의 원칙이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내게 역대 최고 중 하나로 남을 이 매매에서 나는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미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매매를 했지만 매번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모두 날리고 대개 하나의 포지션에서 발생한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도록 내버려 둔 탓이었다. 한동안 쉬었다가 또 다른 매매를 시도하는 시기였다.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이 매매는 유로화 출범 이전 유럽의 기준 통화였던 독일 마르크화와 관련이 있다. 독일 마르크화는 오랜 약세 후 장기간 박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나는 직접 분석한 정보를 근거로 독일 마르크화가 의미 있는 가격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믿었다. 나는 마르크화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박스권 안에서 매수 포지션을 구축했다. 동시에 매도 가격 역지정 주문을 보합권의 지점 바로 아래 가격에 취소 시한 유효 지문으로 넣어두었다. 내 분석이 옳다면 시장이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며칠 후 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내 포지션은 작은 손실을 남기고 강제 청산되었다. 강제 청산 뒤 시장의 급락세는 급격히 빨라졌다. 만일 예전 방식대로 매매를 했다면 포지션이 아니라 계좌 전체가 사라졌을 것이다. 대신 이때는 약간의 손실만 발생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딩 조언을 10자 내외로 소개하러 간다면 들어가기 전에 나올 지점을 정하라는 코브너의 금원이 답이 될 것이다. 손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슈워츠와 코브너가 이용한 프로텍티브 스탑, 즉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미리 청산 지점을 지정하는 주문은 매우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단이다. 그러나 많은 트레이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한 결과 스탑 주문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해치펀드 매니저로 성공한 콤 오션은 런던에 본사를 둔 코맥 캐피탈을 설립하기 전 시티그룹 발리아스니 에셋 매니지먼트 조지 소로스의 펀드 자금을 운용했다. 오션은 문제가 있었던 스탑 주문이 그의 첫 번째 트레이딩을 어떻게 망쳤는지 들려주었다. 시티그룹의 트레이더로 채용된 오션은 영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근거로 선도 금리 시장 가격에 반영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측은 정확했다. 석 달이 지난 뒤에도 금리는 인상되지 않았고 단기 금리 선물 가격은 100포인트 상승했다. 비록 예측은 정확했지만 오션은 손실을 입었다. 올바른 예측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손실이 발생했을까? 금리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옳았지만 단기적으로 위험을 제한하며 매매를 한 것이 문제였다. 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하죠. 장기적인 전망을 잘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잘 못 봐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해서 TLT, TMF를 덥석 사죠. 매수 타점 안 보고. 이게 문제죠.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오션은 손절 지점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접근 방법과 많은 트레이더들의 실제 매매 방법의 차이를 비교했다. 먼저 어디서 잘못됐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손절 지점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수할 수 있는 총 손실을 손절 지점 기준 계약당 손실로 나누어 포지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저지른 실수는 이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개미들은 손절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와 개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무조건 사면은 수익을 낼 거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반대인 경험을 계속 하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손절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스탑로스도 안 해요. 왜 안 하지? 이해가 안 되네. 가장 먼저 포지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통의 임계점을 찾고 다음으로 손절 지점을 결정하는 거죠. 손절 가격을 너무 촘촘하게 설정하면 여러 차례 손실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션은 이런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손절 가격에 도달했으니 빠져나갈 겁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머지않아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스닥에서 단타 매매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2000년과 2001년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장 마감 전에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같은 실수 반복 밑줄 짝. 오셔가 말하려는 본질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 자신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는 지점. 여러분 이거 제가 손절 영상 만들 때 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 자신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는 지점에 손절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우리 고통의 임계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손절 대신 옵션. 손절은 상당히 유연한 위험관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손절 주문이 활성화된 뒤 상황이 역전될 경우에 손절 주문을 내지 않았다면 이익이 발생했을 포지션에서 손실을 확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옵션은 이런 안타까운 시나리오를 미리 일정한 고정 비율을 지불하고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관리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24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XYZ를 사고 싶고 최대 2달러의 손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트레이더가 있는데, 간단하게 접근하면 이 주식을 매수해서 22달러에 프로텍티브 스탑 주문이 활성화되도록 하면 되는데, 만일 주가가 21.80달러까지 하락했다면 30달러 하락했다가 30달러로 반등했다면 애초에 주가의 방향을 제대로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더는 주당 약 2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절 주문에 대한 대안으로 XYZ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콜옵션을 22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시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3달러라고 가정을 합니다. 만약 주가가 22달러 아래로 내려가서 옵션 만기 시점에도 여전히 22달러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주가가 얼마나 더 하락하든 이 트레이드의 손실은 옵션을 매수할 때 지불한 프리미엄 3달러로 제한됩니다. 자, 이제 옵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 말인가 싶을 텐데요. 일단은 옵션보다는 주식에서 손절하는 것을 저는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유형 관리. 마이클 플랫이 운영하는 멀티 매니저 펀드는 블루크레스트의 대표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손실을 크게 제한하도록 설계되었는데 13년 동안 12%가 넘는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드로다운은 5% 미만으로 유지됐는데요. 자, 블루크레스트가 최대 드로다운 비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두 자리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무엇보다 각 펀드의 매니저에게 허용되는 손실을 엄격히 제한하는 포트폴리오 유형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각 펀드 매니저는 손실이 3%가 되면 연초에 할당된 자본금에서 절반을 반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팀장님,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빠졌을 때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거는 종목마다 틀려요. 어떤 종목이냐, 그리고 어떤 트레이딩 방법이냐에 따라 틀리죠. 단타냐, 스윙이냐, 장투냐. 최후로 돌아옵니다. 틀렸다면 신속하게 벗어나라. 시장의 마법사들은 틀렸을 때 재빨리 빠져나오는 능력이 있다. SAC 캐피탈 설립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트레이더 중 하나인 스티븐 코엔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완전히 틀렸던 매매에 대해 언급했다. 어느 회사의 주식을 169달러에 공매도했습니다. 그 후 실적이 발표했는데 경이로운 수준이었죠.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저는 장 마감 후 거래를 이용해 훨씬 더 높은 가격인 187달러에 반대 매매로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날 회사 주식은 197달러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밤 시간의 거래로 포지션을 청산한 것이 다행이었죠. 코엔에게 틀렸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즉시 방향 전환이 가능했는지 물었다. 코엔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레이딩이 퍼펙트 게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회사 트레이더들의 실적을 통계로 관리합니다. 가장 뛰어난 트레이더도 이익을 내는 매매는 전체의 63%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50에서 55% 수준이죠.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손실은 가능한 한 줄이고 이익을 키워야겠죠. 트레이더의 딜레마. 트레이더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직면한 공통적인 딜레마가 있다. 포지션은 불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확신은 있는 경우다. 참 이런 경우 있죠. 손실을 늘리기는 싫지만 포지션을 정리하자마자 이미 청산한 포지션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이 반전될까 봐 염려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롱 포지션 올라갈 것 같아 샀는데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왠지 버티면 올라갈 것 같아. 응? 버티면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갈등. 이거 그 얘기거든요. 이런 갈등을 겪으면 트레이더는 꼼짝하지 못하고 손실이 확대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스티븐 코엔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유용한 방법이 있다. 자, 집중. 시장이 불리하게 움직이는데 원인을 모른다면 포지션을 절반만 남깁니다. 반만 팔으라는 얘기죠. 언제든 다시 진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을 2번 거치면 원래 포지션에서 4분의 3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은 포지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부분적으로 손실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데다 미루지 않고 행동에 나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부분 청산이라는 개념에 거부감이 들 것이다. 어째서일까? 부분 청산은 잘못된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나중에 시장이 반전한다면 전혀 청산하지 말았어야 옳고 계속해서 불리하게 움직인다면 전체 포지션을 청산했어야 옳다. 어떻게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틀린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100% 옳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분 청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100% 옳은 판단을 하려고 시도하다 100% 틀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언젠가 매수 포지션을 청산해야 할지 아니면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을 때는 제3의 선택지 부분 청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부분 청산은 코엔이 강조하듯 하나의 포지션에서 여러 차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의구심이 들 때는 포지션을 청산하고 숙면을 취한다. 여러 번 이 방법을 썼는데 그때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포지션을 보유한 동안 내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오면 비로소 생각이 명료해진다. 마이클 마커스는 포지션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혼란스럽다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포지션을 보유한 동안에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오면 비로소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 때 생각이 가장 명료해진다는 마커스의 경험은 트레이딩에 진입하기 전에 출구를 정해야 한다는 브루스 코브너의 논리와도 통한다. 대형 손실을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손실을 불필요하게 키웠을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부작용은 분명하다. 한편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규모 손실은 자본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바로 트레이더를 정신적으로 흔들어서 좋은 기회를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멘탈을 박살내죠. 마이클 플랫은 커다란 손실의 여파를 흥미롭게 설명했다. 스스로 바보처럼 느껴져서 다른 매매에 나설 기분이 아니죠. 이렇게 총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끼리가 지나갑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 짜증날 정도로 자주 있어요. 트레이딩은 좋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인생의 80대 20 법칙은 트레이딩에도 적용됩니다. 트레이딩에서 수익의 80%는 자신이 생각한 전체 아이디어 가운데 20%에서 발생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8대 2 법칙이에요. 성공의 8은 자신이 생각한 전체 아이디어 가운데 20%에 발생한다. 복잡할 필요는 없다. 작은 관리가 복잡할 필요는 없다. 작은 관리라는 단 하나의 주제만을 온전히 다룬 책도 많지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만큼 간단한 규칙만으로도 충분히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다. 레리 하이트는 참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1980년대 큰 성공을 거둔 대형 상품 트레이딩 자문사 민트 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창업자다. 회사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그의 대답은 매우 분명했다. 민트에서 첫 번째 규칙은 어떤 매매에서든 전체 자기 자본의 1% 이상을 위험에 노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자금 관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이 답이 될 겁니다. 하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 1%만 위험에 노출했기 때문에 매매 하나하나에 담담할 수가 있죠. 이것은 단 한 번의 잘못된 매매로 인한 커다란 피해를 예방하는 단순한 원칙입니다. 매매로 돈을 잃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 원칙을 따른다면 단 하나 혹은 일부 잘못된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이 무한대로 누적되도록 방치하다 트레이딩이라는 게임에서 나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진입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험 노출을 반드시 1%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5%도 좋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략에 가장 적합한 비율을 선택하면 됩니다. 핵심은 각각의 매매의 손실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지가 아니라 자기 규율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위험 통제 원칙이라도 자기 규율이 엄격히 작동하는 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챕터 9.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미준을 해서 계속 강조한 이야기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막 소름이 돋는데 시장에서 상처를 입으면 곧바로 빠져나온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즉시 시장을 벗어난다. 일단 상처를 입으면 그 후에 의사결정은 일이 잘 풀릴 때보다 객관성이 훨씬 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멘탈이 깨졌다. 멘탈이 무너졌다. 멘탈이 흔들린다 싶으면 즉시 모든 매매를 멈춰야 됩니다. 회복하려고 덤볐다가는 더 악순환의 연속이고 수없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내 상태가 지금 좀 정상이 아니다. 멘탈이 좀 흔들렸다. 그럴 때는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규율의 필요성. 시장이 마법사들에게 대다수 트레이더들과 차별화된 점을 물었을 때 가장 자주 돌아온 대답은 자기 규율이었다. 자기 규율. 트레이딩에서 자기 규율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자주 접한 조언인 만큼 단순히 다시 언급하는 데 그친다면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다. 원칙은 지루하고 금세 잊혀지지만 이야기는 흥미롭고 쉽게 기억된다. 그래서 나는 트레이딩에 자기 규율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대신 자기 규율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언제가 독자 여러분이 시장에서 자기 규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기를 바란다. 자기 규율에 관한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통화선물 거래가 탄생과 함께 트레이딩 경력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둔 자유재량적 트레이더 랜니 맥케이의 이야기다. 맥케이의 일탈. 맥케이의 경력은 출발부터 꽤나 불길했다. 1968년
그는 출석 부족으로 6개 과목에서 낙제 점수는 F 학점을 받고 성적 불량으로 대학에서 퇴학당했다. 1968년 베트남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고 더 이상 학업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할 수 없게 된 맥케니는 해병대에 징집되었다. 해병대는 보통 징집을 하지 않지만 1968년에는 2달간 일부 병사를 징집했다. 1970년 베트남에서 돌아온 맥케니는 시카고 상업 거래소에서 브로커로 일하던 형의 주선으로 플로어 러너로 일할 수 있었다. 그 플로어 러너는 뭐냐면 매매 주문을 플로어 트레이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시다죠. 오전 동안 근무를 마치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일자리였다. 맥케이는 트레이더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1972년 대학을 졸업할 때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통화를 거래하는 국제 통화 시장을 창설했다. 거래소는 새로운 통화 선물 계약 매매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회원들에게 국제 통화 시장 회원권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회원권이 필요 없었던 맥케이의 형이 그에게 회원권을 쓰겠냐고 물었다. 통화 선물 거래 첫 해에는 거래가 뜸해서 통화 피트의 플로어 트레이더들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체스를 두거나 주사위 놀이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맥케이는 트레이딩에서 재능을 발견했다. 첫 해부터 성공을 거두었고 그 후 해마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하자면 맥케이는 자기 규율에 엄격한 트레이더였다. 1978년 11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발표한 달러 구제 계획의 여파와 그 경험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그해 내내 주요국 통화 대비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다. 11월의 어느 주말 주요한 통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거의 최고치에 육박하고 가운데 카터 행정부는 달러화 가치 방어 대비책을 발표했다. 이 기습적인 발표는 외환시장의 커다란 하락갭을 유발했다. 당시 맥케이는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 크게 매수 포지션을 취한 상태였다. 월요일 아침 영국 파운드화 선물은 개장과 동시에 가격 제한선까지 하락했다. 비록 선물시장은 월요일 아침 개장과 함께 하한가까지 내려갔지만 은행 간 시장에서는 파운드화가 즉시 균형 가격을 되찾아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맥케이는 월요일 아침 은행 간 시장에서 1800포인트 낮은 가격의 파운드와 매수 포지션을 서두르어 청산했다. 1800포인트는 선물시장이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수준에 해당이 되었다. 나는 맥케이에게 물었다.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선물시장은 연일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고 선물시장이 며칠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한 수준에 해당한 지점에서 현물시장의 균형 가격이 형성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기회를 잡는 것보다 곧바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편이 대체로 더 유리했습니까? 맥케이의 대답에서 자기 규율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제게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조차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상처를 입으면 곧바로 빠져나옵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시 시장을 벗어나는 거죠. 일단 상처를 입으면 그 후의 의사결정은 일이 잘 풀릴 때보다 객관성이 훨씬 떨어지니까요. 시장이 그날 1800포인트 급등의 상승세로 마감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각하게 불리한 시장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머지않아 먹지로 떠밀려 나올 겁니다. 이 매매로 맥케이는 15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그때까지 기록한 손실 중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 감정을 묻자 맥케이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포지션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죠. 일단 벗어나면 잊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 매매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맥케이는 자기 규율에 엄격한 트레이더였다. 10년 후에 맥케이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매매로 빠르게 넘어가 보자. 시장에서 5천만 달러를 벌면 트레이딩을 그만두겠다는 것이 맥케이의 목표였다. 맥케이는 마지막에도 두 번째 매매로 목표에 충분히 가깝게 접근한 다음 강력한 마지막 매매로 목표를 완성하려고 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항상 이렇죠. 그 마지막 조금 캐나다 달러에 대한 막대한 매수 포지션이 문제였다. 캐나다 달러 가치는 심리적 저항선인 80%를 상향 돌파했고 맥케이는 시장이 훨씬 더 상승하리라고 확신했다. 시장이 유리하게 움직이자 맥케이는 포지션을 추가해 총 2,000계약 매수 포지션을 보유했다. 당시 맥케이는 자메이카에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몇 주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공사를 감독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맥케이는 마이애미로 가는 연결 항공편을 타기 위해 공항으로 급히 나섰다가 잠시 멈춰 서서 호가 화면을 확인했다. 관심은 오직 하나, 캐나다 달러였다. 그는 화면을 보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 달러 가격이 정확하게 100포인트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비행기 탑승 시간이 늦었고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100포인트는 고사하고 하룻밤 사이 20포인트도 움직이기 어려운 게 캐나다 달러잖아.
틀림없이 호가가 잘못된 거야. 매키에는 시장이 실제로 그만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호가의 수백 자리 숫자가 한 자리씩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키에는 그렇게 상황을 합리화하며 급히 공항으로 출발했다. 자, 여기서 미즈노의 한마디. 이런 경우 정말 많이 여러분도 경험하죠. 오를 거야, 오를 거야. 희망회로. 고수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한다니까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알고 보니 그날 저녁 호가는 오르가 아니었다. 당시 시장은 100포인트 하락했고 월요일 아침에는 국제통화시장의 금요일 종가 대비 150포인트 하락했다. 사정은 이랬다. 캐나다 총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퀘벡 독립을 포함한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온 자유당 후보가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대부분 좁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길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후보였다.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후보가 하룻밤 사이에 박빙의 구도로 전환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 집에서 지낼 수 있을 만큼 공사는 충분히 완료됐지만 아직 전화가 없었다.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었다. 맥키는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호텔로 가서 공중전화 박스 앞에 줄을 섰다. 플로어 직원과 전화가 연결됐을 때는 캐나다 달러 포지션에서 300만 달러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미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전체 포지션의 20% 정도만 간신히 처분했다. 캐나다 달러와 가치는 급락세를 이어갔다. 며칠 후 맥키의 평가 손실은 700만 달러에 달했다. 손실 규모를 확인한 맥키에는 사무원에게 소리쳤다. 모조리 처분해주세요. 다 팔아. 맥키에는 노련한 트레이더였지만 한순간 해이해진 대가로 700만 달러를 잃었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 실제 상황이 아닌 호가 오류로 치부했다. 비행기 탑승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걱정이 만들어낸 편리한 생각이었다. 놀랍게도 시장은 트레이더가 자기 규율에 느슨해지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언젠가 엄격한 자기 규율을 완화하거나 매매 원칙과 위험 통제 원칙을 어기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맥키를 떠올려보자. 챕터 10 독립적으로 판단하라. 여러분, 와, 이 제목만 읽어도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막 소름이 돋는데. 아무리 노련하고 똑똑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면 그 끝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크게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독립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가 않다. 마이클 마커스는 독립적인 판단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자신만의 빛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할 때 그 접근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의 방식을 접목시킬 때는 각각의 방식에서 취약의 요소들만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이야기. 타인의 조언과 의견이 매매의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는 흔하다. 내게도 완벽한 사례가 될 만한 기억이 남는 경험이 있다. 일련의 사건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맞춘 듯 보여서 어느 정도 각색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다. 시장의 마법사들을 출간한 뒤 인터뷰로 만난 한 트레이더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그때 나는 선물 리서치를 담당했고 회사에서 기술적 분석가로서 선물 시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다양한 선물 시장에 대한 내 기술적 해석에 관심이 있었다. 무엇보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트레이더인 그가 내게 왜 의견을 묻는지 의아했다. 시장에 대한 내 의견을 흔들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였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전화로 내 의견을 물었다. 그는 일본 엔화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나는 연달아 저조한 트레이딩 결과로 계좌에서 포지션의 크기를 크게 줄인 상황이었다. 일본 엔화만큼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락한 뒤에 꽤 견고한 보합세가 이어졌어요. 경험상 이렇게 복합적인 패턴이 나타나면 시장은 대개 다시 하락합니다. 그러자 그는 수십 가지 이유를 들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이 오실리에이터 지표상 과매도 상태이고 다른 오실리에이터를 봐도 과매도라는 식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냥 제 의견일 뿐이에요. 20년도 더 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시장에 대해 알았다. 다만 그날 오후 나는 워싱턴 DC로 출발해 이틀 동안 집을 비울 예정이었다. 시장을 지켜보기에는 일정이 빠듯했다. 요즘 트레이딩이 시원찮았어. 중요한 포지션 하나만 남았어. 그는 뛰어난 트레이더야. 그런 사람의 의견을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할 생각이야? 여기서 합리화가 작동했다. 가만. 저는 시리입니다. 가상 개인 비서죠. 깜짝 놀랐네. 다시 채우러 돌아옵니다. 가만. 시장을 지켜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나는 시간의 트레이딩 데스크로 걸어가서 포지션을 청산하는 주문을 입력했다. 더 나았던 내 판단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다. 단순히
프로텍티브 스탑 주문을 걸어 두어도 되는 상황인 만큼 포지션 청산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다. 반드시 시장을 지켜보지 않더라도 신중하게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이다. 짐작하겠지만 몇 주 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 엔화는 몇백 포인트나 떨어져 있었다. 바로 그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난번 그의 주장과는 정확히 반대로 급락한 엔화에 대해 그의 생각 몹시 궁금했지만 나는 그 주제를 꺼낼 만큼 사람을 대하는데 서툴지 않다. 그 순간 그가 물었다. 엔화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나는 짐짓 모르는 체하고 엔화 시장에 대한 지난번 대화가 갑자기 떠오르는 듯 말했다. 아, 엔화 지금도 매수 포지션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소리쳤다. 매수요? 저는 매도 포지션인데요.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그가 상당한 단타 매매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하루가 장기일 수 있고 내게는 2주가 단기일 수도 있다. 지난번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는 실제로 엔화를 낙관했다. 그는 단기, 즉 당일 반등을 기대했다. 그러나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자 자신이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 뒤에 매도 포지션을 취해 200포인트를 벌었다. 반면 내 판단은 줄곧 옳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요점은 아무리 노련하고 똑똑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면 그 끝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담한다. 남의 의견대로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마이클 마커스의 말처럼 자신만의 빛을 따라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신만의 매매를 따라야 하죠. 근데 이걸 알면서도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미주놀도 마찬가지예요. 미주놀의 모든 것도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사고를 못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못하면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책을 읽는 내내 나는 저렇게 네거티브하게 되어가는 걸까. 11장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성공한 트레이더의 자질. 실제로 자신감은 내가 인터뷰한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일관된 특징 중 하나였다. 강력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폴 튜러 존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개인 자금도 들어갔는지 묻자 그는 순자산의 85%를 제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투자했을까?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으니까요. 이것은 선물 트레이더의 발언이다. 순자산의 거의 전부를 선물 거래 펀드에 넣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뜻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금 운용 능력에 대한 그의 자신감이 대단하다는 사실이다. 역시 선물 트레이더인 멀로 트라우트는 조엘 튜러 존스보다 더했다. 그는 가진 자금의 95%를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했다. 한편 자신이 세운 전략에 순자산의 100%가 넘는 자금을 투자할 만큼 자신만만한 트레이더들도 있었다. 트레이딩을 시작한 초기 길 블레이크는 이미 대출이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3년 동안 4번이나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블레이크에게 대출을 받아 트레이딩을 하는데 꺼리낌이 없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없었습니다. 확률이 상당히 유리했으니까요. 물론 통념을 극복해야 했죠. 트레이딩을 하려고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죠. 얼마 안 간 남들에게 자산 내용을 언급하지 않게 됐죠. 이처럼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나 계좌에 큰 비중으로 순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나 트레이더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이들이 순자산의 큰 비중을 자신의 전략에 직접 투입한 것은 그것이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접근법과 자산 운영 능력에 대한 커다란 자신감을 반영하는 시각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어진다. 이들이 자신감 덕분에 성공했을까? 아니면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일까? 이처럼 양방향으로 모래 성립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에 확실한 답을 찾기란 불가능하지만 나는 둘 다 옳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트레이딩이 자신감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자신감이 성공적인 트레이딩으로 이어졌다고 믿는다. 실제로 자신감은 내가 인터뷰했던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일관된 특징 중 하나였다. 트레이더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는 오로지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트레이더로서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충분한지 어떻게 판단할까?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은 그 수준에 이르면 알게 된다는 것이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에서 위험이 따르는 기회에 투자할 때는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확실한 신호다.
11장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미주놀 팀장 자신감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만 시장 앞에서 쫄면 안 된다. 그렇죠? 천장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죠. 누적된 승리. 훌륭한 장수는 큰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작은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는 누적된 승리의 복합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크게 먹어야지. 이가 문제 그런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법을 아셔야 돼요. 이정우 선수가 기본기에 충실해서 자신감 있게 휘둘렀을 때 어떻게 됐죠? 시범 경기에 2루타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변함없이 책 읽어주는 미주놀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